안녕하세요. 39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행복한 과학자 정용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독립을 이끄는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 핵연료 완전 국산화를 이룬 주인공으로 하나 신소재 피복관 개발을 통해 그 성과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30년 넘게 수입에 의존하던 지르코늄 신소재를 국내 기술로 탄생시킨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수백 종의 합금을 연구하며 끈질기게 실험과 설계, 제조를 반복한 오랜 과정은 저에게 끊임없는 도전이자 연구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 헌신의 결과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 인상 수상, 원자력 R&D 역사상 최고액의 기술 이전을 이루어냈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최초의 영년직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구실을 넘어 과학 강연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자로서의 이러한 발자취가 미래의 과학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고 시련을 극복할 용기와 희망을 주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세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였잖아요. 이분이 우리 그 역사에 과학적인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유명해졌고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을 줬습니다. 저 위에 식이 나와 있는데 E는 우리 MC 스퀘어라고 나와 있는데 E는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고 M은 질량과 관련되고 C는 빛의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그 에너지의 그 중요성을 알게 됐고 원자력도 이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블랙홀이죠. 그죠? 블랙홀은 이 아인슈타인이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으로 우리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5, 1,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남석 선생님, 이경석 선생님 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한테 주는 상이 무슨 상인지 아세요? 노벨상이죠. 그죠? 노벨상이죠.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 나라냐면 미국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즉 저는 저 과학자니까 과학 분야의 노벨상만 얘기하면 미국이 약 한 290개 정도의 노벨 과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받은 나라가 영국 약 90개 정도의 노벨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독일이 한 80개 정도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 숫자는 25개들 받은 나라, 하나 받은 나라, 하나도 안 받은 나라인데 아시아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 이렇게 일본이 25개 노벨상을 받았고 중국이 하나를 받았고 불행히도 한국은 노벨 과학상을 아직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임에도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노벨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이 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았느냐면은 일본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유를. 첫째, 일본은 근대 과학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일본의 많은 과학자들이 유럽에 유학을 가서 근대 과학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근대 과학 역사는 무려 120년, 150년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근대 과학의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훨씬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근대 과학을 받아들였고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많이 차이 나는 거 있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과학을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일본은 1921년도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아인슈타인을 일본에 초대해서 무려
45일 동안 일본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과학자들뿐이 아니라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한테 과학에 대한 지지를 얻게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학을 이해하게 되고 과학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기초과학이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지아티언스가 추구하는 바가 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학은 국민이 이해 못하는 과학은 성공하지 못하고 국민을 지지를 못 받는 과학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이 예술과 융합하고 과학이 문화와 융합해서 결국 그 결과물이 국민한테 다다라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과학에 대한 지지를 받아야 되고 국민들이 그 과학에 대한 그 박수를 보내줄 때 과학은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아티언스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우 대표님 어디 계시나? 이게 지아티언스의 방향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네. 김명석 조직위원장님 맞죠? 그 방향이.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과학자들의 리그로 끝나지 않고 문화예술과 융합하는,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면요,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10억 내지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금보다는 명예, 브랜드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 노벨상은 없지만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한테 주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노벨상은 물리학상, 생리학상, 화학상 별도로 주지만 물리, 화학, 생물, 공학, 원자력, 재력, 기계 모든 거 합해서 1년에 한 명씩 보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랑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싹쓸이 해갑니다. 근데 대덕연구단지, 여러분들이 오신 대덕연구단지에 정부 출연연구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무려 25개가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소, 전자통신연구소, 생명연구소, 표준연구소, 원자력연구소 이러죠. 이 25개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김종원 박사님 연구소 출신이니까 아시겠네. 박사만. 모릅니다. 몰라요? 너무 많아요. 여기 박사만 정부 출연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사만 15,000명이 있습니다. 15,000명 중에서 그동안 아마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근데 이 상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정용환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후변화하고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모르고 제 주제 발표를 모두 코리안 버전으로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AI 인터프리터가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에너지와 함께 바뀌어왔습니다. 우리 원시대 때는 불이 중요한 에너지였고 중세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을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석탄이 발견되면서 석탄을 활용하는 우리가 전기기관차나 기술을 갖다 활용할 수 있었고, 석유가 발견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자동차와 비행기가 나왔고, 현재는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가 주류를 이루고, 다음에는 어떤 에너지가 나올까요?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의 에너지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주에서 지구를 찍었을 때 보이는 사진입니다. 환하게 불이 비쳐 있는 데는 주로 선진국들이고 잘 사는 나라들이고, 아직도 개발도상국들은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관심 있는 부분을 하나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우스 코리아하고 노스 코리아하고 에너지 상태입니다. 그 밤에 불이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불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내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자기 SNS에다 올린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올린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커뮤니스트하고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갈라진 지 70년 후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 상태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풍부한 에너지 속에서 사는 동안에 지구는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온난화를 위해서 지구는 엄청난 그 변화를 겪고 있는데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느냐면은 첫째, 지구의 온도가 점점 증가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보시면은 4월 달부터 30도가 넘었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9월까지 30도가 넘어서 여름이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게 아니라 여름이 6개월이 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따라 지구는 사막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점 그 가뭄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방에서 집중호우가 내려서 150명이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 가지 그 지구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온도 변화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전에 해서 산업혁명 일어난 후에 온도 변화는 지금까지 약 1.2도까지 증가했습니다. 즉 1.2도의 온도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과 지금 그 상폐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도 변화를 이런 트렌드를 계속 놔두면은 앞으로 210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3.3도 내지 5도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그러면 3도 내지 5도까지 올라가면 지구는 거의 멸망 수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지구를 지키자 하는 것이 파리의 기후협약에서 나온 얘기고 파리 기후협약에서 온도를 2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막자.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2도씨만 올라가게 되면 지구의 20%는 사막화가 되고 지구의 생물은 20%가 멸종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지구를 막자, 기후변화를 막자 하는 얘기고 그 기후변화를 막는 마지노선이 1.5도다. 2도 가기 전에 1.5도에서 막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1.5도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1.5도를 막을 거냐? 그때 나온 얘기가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에미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산림을 파괴한다. 여기서 이게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기류를 사용하거나 가축을 사용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공정에서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죠. 여러 가지 방향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것이 가장 영향을 미칠까요? 김준범 박사님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화석연료하고 산업공정료. 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한 달 전에 기후변화 전문가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강의를 들어갔더니 2시간 내내 무슨 얘기냐면 소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만 해요. 소고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온실가스니까 소고기를 안 먹으면 해결된다고요. 그런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걸 제가 듣고 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소고기를 안 먹으면서 해결될까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산림 파괴로 미치는 영향은 한 10%뿐이 안 됩니다. 농업, 가축 약 10%입니다. 소고기 안 먹으면 5%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산업공장에서는 6%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는 한 3%. 나머지 70%는 어디냐? 다 화석연료입니다. 전기를 만드는데 화석연료 쓰죠. 우리가 아파트에 열을 공급하는데 화석연료 쓰죠.
자동차, 전부 비행기 화석연료 쓰죠. 모든 산업에서 화석연료 쓰죠. 모든 거는 화석연료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석연료를 막지 않고서는 기후변화를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는 이렇게 나눕니다. 이산화탄소가 화석연료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다음이 메탄가스고. 그래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막지 않으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탄소 중립. 탄소 중립, 제가 읽어볼게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 흡수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이게 탄소 중립입니다. 근데 뭔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할게요. 탄소가 지구에 100개가 생겼어. 그럼 100개가 없어요. 그럼 지구에 몇 개 남아요? 0이 남죠. 300개가 생겼어요. 300개가 없어요. 그럼 몇 개 남아요? 그게 탄소 중립입니다. 되게 쉽죠? 예. 굉장히 쉽죠? 탄소 중립 어렵게 할 거 없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생긴 것만큼 없애는 거예요. 그게 탄소 중립입니다. 다 알아요. 일반인도 다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쉽죠. 그런데 탄소가 생기고 한 번 생긴 탄소를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살림을 심어서 없애야 되고, 두 번째 탄소 포집 기술이나 저장 기술을 이용해서 없애야 되는데,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지 못하고 아직 그 신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탄소 중립의 시작입니다. 배출을 줄이다. 그게 어떻게 하면 배출을 줄이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2050에서 넷제로 에미션, 탄소 중립, 탄소 제로, 탄소 에미션을 해갖고 2030년도까지는 지금까지 생기는 탄소의 50%를 줄이자. 2050년도까지는 순 탄소량을 제로로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탄소 중립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기후변화 제가 설명했죠. 결국은 온실가스로 도는 거고,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은 결국 이산화탄소에 도는 거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거고,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화석연료를 없애는 건데, 화석연료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방법 중에도 저는 에너지 관점에서만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그래서 탄소 중립을 에너지 관점에서 설명하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로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아니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아리백, CF100. 혹시 아리백 들어보신 바 있으세요? 이거 진짜 에너지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에너지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단어고, 과학자들도 전혀 모르는 단어예요. 김준범 박사님 모르실 거예요. 이거 아리백. 아니,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모르는데 다음 화면 보면 조금 힌트가 갈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알리백 갖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서로 아느냐 모르느냐 갖고. 그래서 결국은 끝나고 나서 야, 대통령 후보가 알리백도 모르냐,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무슨 장학 퀴즈 하는 장소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결국은 이거 끝나고 나서 정치인들, 기자들, 공무원들이 아리백 공부하느라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때부터 이제 아리백이 뜨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아리백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아리백은 결국 리니어블 에너지를 100% 쓴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서 공급하자는 게 아리백이고, 이게 보면은 비영리 기구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각 기업체에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응해서 CF100, 카본 프리 에너지. 왜냐? 기후변화를 막는 것은 결국 탄소다. 그러면 탄소를 없는 에너지를 쓰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신재생 에너지만 쓰는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기다가 탄소가 안 나오는 원자력과 수소 에너지를 같이 쓰자 하는 것이 CF100입니다. 이게 대응해서 나온 게. 이제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오늘 아리백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R배, CF배. 그래서 그러면 탄소가 중요한데 탄소를 한번 봅시다. 여기 석탄이 있습니다. 석탄이 이산화탄소 엄청 많이 나와요. 두 번째가 석유입니다. 세 번째가 천연가스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양의 그 이산화탄소를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게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력입니다. 수력이 가장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력이 풍부하지 않아서 에너지 자원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화력발전소는 점점 줄여서 없어져야 되고 신재생하고 원자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지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신재생하고 원자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생산 단가를 봐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여기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결국 1kW 생산하는데 약 200원입니다. LNG는 160원 정도, 무연탄 140원 정도, 원자력은 50원 정도, 59원 정도. 그럼 1kW 생산에 나는 원자력이 싫어. 그러니까 나는 신재생 에너지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씩 전기요금 내는 걸 20만 원씩 낼 수 있느냐 이거죠. 오영준 고프라노님 한 달에 전기요금 5만 원 냈는데 나 20만 원을 내. 그럼 내겠어요? 못 내죠. 그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나. 나는 원자력에 대해서 나는 반대해. 난 신재생으로 가. 그럼 20만 원 낼래? 나 못 낸다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가격도 생각을 해요. 경제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원별 장단점을 보면은 화석연료는 장점이 뭐냐면은 건설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근데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없어야 되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는 온실가스가 거의 없어요. 단점이 뭐냐? 발전 단가가 아까 보면 높아요. 또 하나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어요. 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 우리는 이거 전문 용어로 간헐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태양광이 밤에 전기 생산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비 올 때 전기 생산해야 못해요. 눈 올 때 생산해야 못해요. 우리 밤에 전기 써야 안 써요? 그럼 그 전기 어디서 갖고 가요? 낮에 한 방법은 있어요. 낮에 해놨던 거 저장했다가 쓰면 되는데 전기요금이 1.5배가 또 올라갑니다. 그거 저장도 쉽지 않고. 그럼 어떨 거예요? 화석연료를 안 해야지. 그러면 신재생을 해야지. 신재생은 1년 365일 볼 때 우리나라 사정으로 대한민국의 사정으로 볼 때 24시간 중에서 4시간이 전기를 생산합니다. 20시간은 전기를 생산합니다. 20시간은 어떤 전기를 쓸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은 온실가스가 거의 없어요. 발전 단가가 엄청 싸죠? 원자력은 또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항상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이게 안전하냐? 이런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유럽은 유럽, 일본에 맞는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즉 신재생이나 원자력이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을 잘 조화롭게 해서 믹스 상태로 나가는 것이 그 나라를 발전하고 산업을 발전하는 길입니다. 나는 무조건 뭐는 싫어. 원자력은 위험하니까 싫어. 신재생은 비싸니까 싫어가 아니라 두 가지를 잘 살려서 나갈 때 나라는 발전하고 국가는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 초성 퀴즈로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갔습니다. 무슨 복습이냐? 한글은 우리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한국은 자음을 발성기관의 몸을 따서 그 모양을 따서 만들었기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더 과학적인 거는 초성 퀴즈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 초성 퀴즈 할 수 있어요? 불어 못하죠? 독일어도 못하죠? 일본어 초성 퀴즈 되나요? 안 되죠. 초성 퀴즈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글뿐이 없습니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한번 봐요. 이거 맞출 수 있죠? 에너지 맞추잖아요. 다 이거만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다 맞춰요. 또 온실가스 다 맞추잖아요. 온실가스 이거 초성 퀴즈가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기후변화. 다 맞추
그 다음에 다 맞습니다. 탄소 중립. 또 미래에너지. 오케이. 야, 이거 마지막. 안전한 에너지. 이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이렇게도 제가 여태까지 강의한 거 초성 퀴즈로 복습을 완벽하게 했으니까 집에 가서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또 진도 더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 얘기를 제가 처음에 드렸죠. 아인슈타인이 원자력과 무지하게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작은 질량도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데서부터 원자력이 시발됐고, 그로 인해서 아인슈타인이 독일 출생이고 독일에서 살았는데, 사실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주리 공대를 나와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서 살다가 이분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기 때문에 히틀러의 핍박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 때 그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독일이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되기 전에 미국이 먼저 개발해야 된다는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프로젝트가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되고 1945년도에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종식하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보면은 독일이 원자력 관련된 실험을 한다. 우라늄은 미국에서 구하는 것보다 캐나다에서 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라늄 갖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나온 게 지난번에 작년에 나왔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인데, 오펜하이머는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총책임졌던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는 과학자로서는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열정을 갖고 성공을 했으니까요. 짧은 시간 내내 그걸 성공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정치에 휘말려서 청문회 들고 불려다니면서 나중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하탄을 보고,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과학자라서 정치에 절대 휘말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오펜하이머가 그랬고, 원자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전기를 생산해서 평화적으로 쓰는 거고, 하나는 무기를 생산해서 무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쓰는 거는 이렇게 우라늄 235가 있는데, 이 235를 저농축 우라늄으로 약 5% 이하 정도로 농축을 해서 천천히 반응을 일으킵니다. 확실히 제어한 상태에서 천천히 반응을 일으키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이를 95%, 100% 농축을 해서 한꺼번에 반응을 일으키면 원자 폭탄이 일으키는 길이다. 두 가지 길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실정상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기술만 갖고 있고, 저쪽에 북한은 그 기술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라늄과 화석연료를 효과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우라늄은 핵연료 소결제 5.8g이면 석탄 1톤, 석유 835리터의 연량을 냅니다. 그리고 CO2는 0톤, CO2는 4톤, CO2 2.5톤을 냅니다. 이렇게. 더 중요한 거는 이 소결제 하나면 여러분들 가정에 1년 쓰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가성비 엄청 좋죠. 그래서 이 정도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근데 항상 원자력 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안전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전성이 문제가 되죠. 저는 원자력 관련들을 40년 연구했는데 어떤 과학적인 성과물, 그러니까 자동차나 비행기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되고 건설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면 1차적으로 막아주는 1차 방어벽이 있고, 또 새 나오면 2차 방어벽에서 막아주고, 또 새 나오면 3차가 막아주고, 또 새 나오면 4차가 막아주고, 또 나오면 5차가 막아주는 이런 다중 방어 시스템으로 다 돼 있습니다. 기계가 하나 고장 나면 딴 게 작동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돼 있고, 맨 마지막에 저 철근 콘크리트는 두께가 1m 20의 철근 콘크리트 정도 되는데,
비행기가 와서 때려도 안 깨질 정도로 설계하고 건설됩니다. 근데 원자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야, 그거 비행기가 정말 때려봤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때려봤다. 때려봤어. 헐글 콘크리트 갖다 놓고 비행기로 진짜 때려봤어요. 그 비행기가 깨졌을까요? 벽이 깨졌을까요? 비행기가 깨집니다.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 원자력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걸 안심시키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해서 실제 사용되는 예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래에너지는 지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배, 지금 원자력도 안전하지만 이보다 1000배 안전한 스몰 모듈러 리액터를 지금 열심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 SMR이 개발되면 상당히 안전한 원자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핵융합 에너지 알고 계시잖아요. 퓨전 에너지. 퓨전 에너지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온도를 1억도 올려야 되고 1억도에서 플라즈마 상태를 해도 많은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어려운 숙제를 난걸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개 나라에서 한 개 기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터라는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 7개 나라가 그 실험들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 프로젝트가 아마 성공이 되면은 아마 퓨전 에너지도 가까운 미래에 미래 에너지로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수소 에너지가 또 미래 에너지로 대체될 건데 현재 수소가스, 수소 자동차도 쓰이고 수소 저장소도 있는데 현재 쓰는 수소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수소 1톤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10톤이 나와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소,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수소, 그래서 그린 수소를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에너지 우리가 나무 껍질이라든가 어떤 산림, 사탕수수, 옥수수 이걸 갖고 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산림 파괴도 일으킬 수 있고 식량 부족도 일으키기 때문에 아마 큰 에너지로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티언스과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우리 그 연예인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알아맞혀보세요. 유재석은 금방 알아맞히죠. 유재석. 그죠? 손흥민. 손흥민. 야, 그래서 굉장히 그 축구 유명한 축구 선수잖아요. 그 다음에 He's Japanese. Very famous. 오타니. 그죠, 오타니. 오타니 선수. He's very famous baseball player in US. 맞아. 누굴 것 같아요? 오! 마지막. 누굴 것 같아요? He is more famous than Donald Trump in the world. 일본 머스크가 김수. 야, 한국 사람들. 누굴 것 같아? 우리, 네.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내가 답을 보여드릴게요. 아무도 못 맞추시니까. 다 모두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김성훈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